네, 하루 사이에 또 비트코인이 오락가락 또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4천 달러대 중반까지 올라섰다가 다시금 6만 3천 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안정적인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렇게 안정적인 다지기 이후에 6만 5천 달러라는 의미 있는 저항선에 대한 지지선 전환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이 조금 압박을 받는 그런 영향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쩌나 저쩌나 6만 5천 달러 돌파 지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어쩌면 금요일 밤으로 예정된 PCE 발표가 중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다시 중립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7%대 중반으로 후퇴한 상황. 과연 이렇게 스멀스멀 도미넌스가 빠지다가 40%대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 이것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왜? 알트 시즌의 하나의 지표로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흐물거리는 흐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가 4일 동안 랠리를 벌인 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감소했지만 모기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이게 또 경기 침체 우려 사항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를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11월 FOMC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일단 오늘 이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피컷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57% 이상으로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경기 침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유동성 확대의 계기로서 해석이 될지, 어느 방식으로 해석이 될지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가늠이 될 것이고, 일단은 상당히 이런 모호한 상황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래스노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은 충분히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소규모 투자자들의 매집과 거래소 물량 감소가 가격 상승의 낙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0BTC 미만 보유 주소와 1BTC 미만 보유 주소들은 지난 30일 동안 총 3만 5천 개를 매집을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서 4만 BTC가 출금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집과 거래소 출금이라는 환경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재료 자체는 비트코인 가격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또 4분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해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참 미국 ETF 역사 전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종종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에릭 발추나스가 되게 재미있는 거를 또 비교를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이후에 178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현재 9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량이 110만 BTC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 있는 게 83% 수준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위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고 2위가 바이낸스, 3위 블랙록, 4위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진짜 장난 없죠. 주가 상승률이 비트코인 수익률의 3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정부 비트파이넥스, 중국 정부 크라켄, 블록원,
로빈후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앤소니 폼필리아노가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비트코인은 주요 자산들 가운데 가장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 그 다음이 금과 석유였다. 비트코인은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때마다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진입한 지금의 상황에서 유동성이 결국에는 위험자산 시장 끌어올릴 거고 비트코인이 승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QCP 캐피탈, 이 거시경제 요소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 또 2년 만기,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간 수익률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해리스 부통령의 디지털 자산 지지 발언, 이런 것 등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의 경제계획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80페이지 분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인공지능, 이 AI 그리고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이 한번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게 고작 한번 언급된 거야? 진짜 얘네 말장난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달 미국의 전당대회 당시에 공개가 됐던 이 정강 정책에서는 이것도 9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그래도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피츠버그의 이코노미 클럽 연설을 통해서 혁신 산업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미국이 블록체인과 AI, 기타 여러 신기술 산업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뭔가 좀 한 발 나아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뭔가 밋밋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간 거에 방점을 찍는다라면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이 혁신 산업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처럼 억누르진 않겠구나. 사실 이게 해리스가 트럼프처럼 전폭적인 멘트를 하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트럼프 수준의 전폭적인 멘트를 해버린다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행정 정책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름 의도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톤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되면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진화가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데스크가 나름 이렇게 조금 명확성을 보여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해리스는 대선 전에 암호화폐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리스 캠프는 일부 암호화폐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대선 전에 중대 정책 발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해리스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파급력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선 뒤에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바이든 행정부의 공과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선긋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부통령을 맡고 있는 대선 후보로서는 지금 여기서 혁신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멘트를 날린다라는 것은 이 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역할과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톤 조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해리스는 당시 구체적인 내용 대신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때 말하는 거죠.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다. 처음으로 공개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 지지 언급을 한 이 발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발언은 해리스의 여러 경제적 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리스가 트럼프처럼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나아가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언급하는 것도 사실 많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페이팔이 또 한 건 했더라고요. 미국 기업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그리고 보유, 이 판매를 지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다 폰테 이 양반 수석 부사장이잖아요.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암호화폐 기능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서비스는 뉴욕주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각 주별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얼마나 더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향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점도 함께 느끼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페이팔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서비스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가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엄청난 상승장이 다가올 것이다. 근거는 이렇다. 라고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고, 라운드업 차원에서 이게 정말 설득력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금보다 몇 달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몇 달 뒤에 비트코인 가격도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정부가 다시 화폐 프린팅, 돈 찍어내기를 개시를 한 거다. 이거는 글로벌 유동성 급증을 의미한다. 엘살바도르와 부탄 등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고, 블랙록 등 기관들의 비트코인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주 연기금의 비트코인 매수, 여기에다가 4분기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상황이든 정치적인 상황이든 이와 관련된 캘린더 일정이든 상당히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줄줄이 잡혀 있고, 여전히 긍정적인 메타가 감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 되게 재미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정도의 흐름만 나와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항소 기한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항소 데드라인이 10월 7일인데 과연 SEC 이 작자들이 항소를 할 것인가, 항소 여부에 대한 전망도 좀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항소 없음의 의사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니다, 어차피 항소하는데 15분이면 가능하다, 막판 항소 가능성 열려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는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세가 나와줬는데도 XRP의 경우에는 0.6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걸 어렵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발길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죠. 항소 기한을 이렇게 앞둔 상황에서 SEC 지도부가 지금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실히 진짜 골 때리는 조직입니다. 이번에 하원 청문회에서 거의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었잖아요. 거의 최악의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엄청 받았는데, 마크 우예다, 이 양반은 헤스터 피어스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겐슬러의 반기를 든 그런 위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겪은 SEC 위원장은 모두 6명인데 안타깝게도 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리더십은 평균 이하다, 이런 멘트를 또 날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우에다의 이런 발언 이후에 SEC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사실 헤스터 피어스도 그렇고 마크 우에다도 그렇고 엄청 공격적인 멘트를 하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콩가루 집안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제 거의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뭐 SEC의 어떤 입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제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키스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되게 재미있는 차트를 올렸어요. 차트만 보면 일단 투데이 차트인데, 차트만 보면 XRP 시세가 꼬라박는다라는 거잖아요. 멘트도 그래요. XRP가 하락 추세선 지지라인을 리테스트 하고 있는데 여길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붕괴는 강력할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이씨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자세히 보면 어디까지 붕괴를 하냐면 1달러까지 붕괴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버스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 뒤집어 놓은 거라서 지금 여기 리테스트하고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버스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이슈만 잘 정리가 된다라면, SEC 항소 없음으로 벌금 이슈로 끝난다라면은 뭐 1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지금 마지막 짙은 안개 이것만 잘 뚫고 지나가면은 아주 밝은 햇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라나를 띄우고 있는 바네크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 시총 절반 도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격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33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오랫동안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아직 이더리움을 완전히 위협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시총이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다. 솔라나는 일간 활성 사용자 수 1300%가 증가했는데, 디파이, 결제, 송금 분야에서 이 솔라나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바라보면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거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솔라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네크는 지난 6월에 SEC에다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제출한 상태, 그러니까 솔라나가 잘 돼야지 하는 상태,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뭐 또 틀린 말은 아니어서, 솔라나든 이더리움이든 어쨌든 알트 대장들이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 대장급 가운데 하나인 이더리움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 솔라나가 이렇게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알트 시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